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좀 부진했던 원자재 시장, 요즘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뭔가 꿈틀대는 느낌도 들고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원자재 시장에 있는 것 같고, 뭐 가격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근 그 원자재 가격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일단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올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는 상저하고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지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저희는 작년 5월 달에 제시했었던 하반기 전망 당시 그 뷰를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유가라든가 모든 원자재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 접근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WTI가 125불 도달했었을 때 많은 곳에서 뭐 150, 200 얘기할 때 저희는 70불 갖다 외쳤었는데, 근데 그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예. 결국 원자재는 제조업 경기를 다소 후행하고 제조업 PMI가 당시에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었기 때문에 그럼 원자재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불가피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수요가 위축되기 직전에 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결국 여기서 수요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3분기일까, 4분기일까, 내년 1분기일까, 이걸 논하는 시점이죠. 그런 많은 작년과 공통점은 작년에도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했고 올해도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네. 수급은 다시 스퀴즈가 돼버리고 가격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방향성으로 계속 놓고 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가 감소해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내려왔다면, 이제 거꾸로 약간의 트리거가 된다면, 수요 증가가 트리거가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원유 관련해서는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또 러시아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하는데 유가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감산이 유가에 영향이 잘 미치지 않은 이유는 수요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때문이죠. 글로벌 석유 수급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공급 우위 상황입니다. 왜냐? 미국의 수요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요. 어째서? 부동산의 후행적인 악영향이죠. 예. 부동산은 모든 산업을 리딩합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반등했지만 결국 안 좋아졌었던 시점을 갖다가 지금 원자재는 반영 중에 있거든요. 결국 수요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도 후행적으로 둔화됐었고, 이게 둔화되다 보니 결국 운송 수요가 후행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운송은 결국에는 디젤류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쪽의 수요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WTI의 포워드 커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저희는 중요한 점이 이 감산의 규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산한 거 다 알아요. 이번에 감산 많이 했죠. 작년 10월 달에 200만, 올해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예상하기로는 200에서 300만 더 감산할 거라 봤는데 거의 얼추 265만 배럴가량 감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산 규모가 아니라 감산 기한을 봐야 됩니다.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는 이번 6월 정기총회에서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바로 감산 기한을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로 할 예정이었던 걸 내년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공급을 갖다가 충분히 줄여놓은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로 이 낮은 공급 규모를 갖다 유지시킨다면은 이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유가는 다시 또 튀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봤었을 때는 다시 또 연말에는 리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돌 수가 있겠고, 그럼 내년 상반기 때는 페드는 금리 인하해야 될 타이밍에 또 못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경계를 갖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치 고구마 덩굴처럼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페드의 금리 정책까지 포함해가지고 부동산과 원자재, 여러 가지 제조업 경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작년에 아주 고생했던 게 이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워낙 뛰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그 이전 수준으로도 떨어졌어요. 전쟁 이전,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냉방 시즌을 맞아서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8월 이후에는 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8월 초 이후로는 천연가스나 또는 같은 동일 전력원인
연료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또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8월 초까지는 냉방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의 주요 원료로 이제 좀 소비되는 구간은 전력이기 때문에 그럼 냉방 시즌 동안에는 수요가 좋아지겠죠. 다만 저희는 올해 전체로 방향성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라 보고 있고 연말까지로 놓고 보고 내년 말까지로 놓고 보면 석탄과 천연가스는 여전히 재미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예. 왜냐? 결국 기상이변 때문이죠. 결국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냉방이 아니라 난방입니다. 겨울철이죠. 근데 난방 수요인데 이 난방 수요가 이놈의 엘니뇨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기상이변은 모든 원자재에 영향을 주거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에너지, 메탈 전반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이 엘니뇨는 결국 평년의 기온을 평년보다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럼 올 겨울은 지난 3년 동안은 라니냐였기 때문에 북반구에 겨울철에 강추위가 몰고 왔다면은 이번 엘니뇨는 겨울철에 평년보다 기온이 온화하다. 그럼 난방 수요는 제한적일 테고 예년만큼 난방 수요가 올라오기 어렵다면은 석탄과 천연가스도 예년만큼 작년만큼의 성과를 나기 어렵다는 사실이겠고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기상이변의 척도로 볼 수 있는 해수면 온도 추이와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갖다 같이 그려면 정확하게 디커플링입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면 엘니뇨 예년보다 플러스 0.5도씨를 지금 상회한 상황에서 석탄과 천연가스는 결국 상방보다는 여전히 지금처럼 부진부진한 그림이 최소 못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원자재 투자하다 보면 완전히 뭐 무슨 만물 박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기상학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최근 국제 곡물가는 좀 안정세인데 뭐 지금 엘니뇨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곡물은 이 계절적인 어떤 수요나 이런 변동, 수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기상이변 향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결국 우리가 라니냐나 엘니뇨의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 차질이라던가 공급의 정상화 모든 원자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은 라니냐였죠. 그때는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천연가스 또는 유가 또는 곡물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엘니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엘니뇨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여기가 아시아 대륙과 인도와 호주가 있다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무역풍 즉 바람은 이쪽 지역의 습기를 머금고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러면은 우기가 형성되는데 여름에는 라니냐 때는 이 바람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 여기가 건조해지고 곡창지대가 여기에는 폭우가 와서 2020년에 중국의 산샤 때 무너진단 말이 예. 나왔었죠. 근데 엘니뇨 상황에서는 이 바람이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던가 안 가다 보니 습기가 고이다 보니 여기는 폭우가 내리고 이쪽은 아시아 지역과 이쪽 일대는 평년보다 건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냐? 주요 곡창지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곡물단에서 작황이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작황단의 정상화, 가격은 하방 리스크죠. 근데 더불어서 결국 중요한 점은 또 한 번 이 석탄과 천연가스에도 곡물은 영향을 받아요. 왜냐? 모든 원자재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석탄과 천연가스는 질소계 비료의 원료입니다. 질소계 비료는 비료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이 비료는 결국에는 곡물의 원료가 되죠.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가 부진하다면은 이 같은 부분은 가격 전가 차원에서는 비료 가격이 안정하고 비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곡물, 농가단에서는 비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작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곡물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곡물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인플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반대 입장이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구리를 한번 볼까요? 구리라 그러면 뭐 마치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구리 가격이 지난달 연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뭐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좀 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요 선행 지표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원자재 구리는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조 PMI랑 원자재는 다소 후행하지만은 지수는 구리는 제조 경기를 정확하게 동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조 경기를 선행하는 거는 우리가 안다시피 두 가지 지표를 크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지수고 두 번째는 OECD 디피전 인덱스라 해서 경기 확산 지수입니다. 근데 이 두 지표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은 구리가 반등의 가능성을 계속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단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좀 무리수를 더 가면서 부양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요. 왜냐?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만에 과도한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즉 카운터 시클리컬 팩터라 해가지고 미국이 긴축할 때 우리는 완화하면서 상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문구가 코로나 때 이후로 다시 또 등장했다는 거는 중국의 무리수를 써가면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어가지고 부동산 진작시켜서 가계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구리단에서는 뒤이어서 후행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것보다 기상이변이 좀 더 중요합니다. 구리도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아요. 엘니뇨 때는 농산물 측면에서는 소프트 같은 자산들도 매력적이지만 메탈 안에서는 구리랑 리튬도 매력적이거든요. 왜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아메리카 대륙, 즉 태평양에 인접한 아메리카 대륙은 엘니뇨 때 폭우가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습기가 안 가니까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칠레랑 페루가 위치해 있어요. 안데스 산맥 기준으로요. 이 지역은 또 글로벌 1위와 2위 구리 최대 생산지이자 그렇죠. 더불어서 글로벌 2대 리튬 산지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폭우가 오면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주요 구리 광산들의 조업 차질이 발생하죠.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페루가 그런 영향을 받았고 이번 6월 말 때는 칠레의 최대 구리 광산인 코델코가 한 번 더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전망치가 어제는 구리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 못해도 내년까지는 기상이변 따른 공급 차질이 조심해야 된다. 폭우발 영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같은 기상이변 이슈까지로 감안했었을 때 지금의 구리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구리 관련된 자산들이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구리가 아주 재밌는 자산이 되는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범용 원자재 같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첨단 전자제품 만드는 데 쓰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광물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60%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에 있어서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갈륨 같은 경우에 한 80% 가량 갖다가 차지를 한다라 볼 수 있는데 이 두 자산의 특징적인 거는 결국 4차 산업에 대표되는 즉 소재단에서를 다 들어가는 자산이라 볼 수 있어요. 반도체라던가 내지는 태양광 쪽이라던가 또는 드론 쪽이라던가 결국 모든 산업에 다 쓰인다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즉 단기적으로는 많이들 우려를 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요소수 사태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건 단편적인 단기적 생각이고 우리가 길게 보면은 이건 중국한테 최악의 국면이라 저희는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상은 중국은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중국은 앞으로 계속 최악의 국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는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되는 국가로 접근하거든요.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오히려 공급망 재편의 과속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중국이 안보를 점점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라든가. 시진핑의 발언에서는 대만 침략을 갖다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G7 회의에서는 이번 6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한 원자재 부국들한테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당장은 우리가 중국산을 대체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결국 공급망 재편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공급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충분히 많아요. 왜냐? 원료단에서는 부산물로 형성되는데 아연과 알루미늄의 원료인 바로 보크사이트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니까요. 근데 이들의 공급은 철강만큼 많거든요. 철강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걸 쓰는 이유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썼던 거지 마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우리가 싸기 때문에 쓴 것처럼 대체제가 없어서 쓴 게 아니죠. 맞습니다. 결국 그 같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급망 재편이 더 가속화될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조금 우려가 되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군요. 자, 하반기 원자재 전망과 투자 전략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하반기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저희 쪽에 바라보는 뷰는 원자재를 갖다가 상저하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는 좀 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수요가 언제 회복할지. 왜냐?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했는데 감산 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근데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 가운데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은 수급은 스퀴즈, 가격의 상방 변동성이 볼 수 있겠고 이 가운데 기상이변을 보자. 라니냐 때는 화석연료, 석탄,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곡물이 매력적이었다면
지금 같은 엘니뇨 앞으로 국면에서는 5개월 후부터, 즉 4분기부터는 우리가 구리, 리튬, 소프트, 원당 코코아 커피 같은 이들 자산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엘니뇨와 라니냐 투자 대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